참여정부들은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이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그 전술이죠.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버려서 너무 많이 와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이 공천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부패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일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모르면 용기가 있다 했던가? 하여튼 예? 예?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예,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한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대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한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저는 그동안 많은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기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의 사상이자 기술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경쟁,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 모순된 얘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또는 전제왕권의 시대에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고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해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분열하지만 분열해서 규칙에 따라 싸우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로서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적 절차는 상호 인정과 존중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경쟁과 승복, 제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해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세력 균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층 간, 집단 간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제3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대결은 정서의 토대 위에 있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은 필요합니다만 지역 간 절대로 이거 빠졌구나 이라고 노 대통령이 지역 간 빼먹었네 이라고 또 끼워 넣지 마십시오. 어떻든 이와 같은 통합의 실질적 조건에 관한 인식은 진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은 진보주의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진보의 사상으로 귀결됩니다. 자유, 평등, 인권, 국민주권 사상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면 그것은 결국 진보의 사상이 됩니다. 진보란 무엇이냐? 왕과 귀족이 누리던 권리를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사회로 인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저는 진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의 전략이 비타협적 투쟁만을 고집하는 근본주의로 가면 결국 극단주의가 되어서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칸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릴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칸트의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는 고도의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실현된 적이 없는 더 성숙한, 더 고도화된 민주주의라야 바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국민들은 점차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파시즘도 한물 같고 공산주의도 한물 가고 냉전도 한물 가고 따라서 안보적 대결을
냉전이 그 안보적 대결이죠. 대결도 한물 가고 나니까 민주주의에 적이 없고 국민 정치에도 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매몰되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소시민의 행복에 매몰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 여론의 지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가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의 정통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저 돈이 많은 것 외에는 다른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정통성의 위기가 권력이 시장과 언론에게 분산되고 그 권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정통성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 주권을 경제의 문제에 있어 소비자 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민주주의, 시민주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행동,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 제가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지금 제가 구박을 엄청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막판 대통령 짱짱하게 하고 가는 것이 다 여러분 덕분 아닙니까?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자질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지도자의 자질을 한번 잠시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나쁜 정치인이라도 정치인이 되는 조건, 그것은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재주가 있어서, 설득력이, 말재주가 있어서 연설, 대담, 토론, 선전, 선동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잘하면 됩니다.
조직력이 있어야 하지요.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이해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대의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조직하는 것입니다. 조직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통솔을 해야 하거든요. 세 사람이 모여도 통솔해야 하고 네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통솔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솔해야 합니다. 통솔자의 조건은 뭐냐? 보스형, 무슨 장악력이 강한 편,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통솔력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보충하겠습니다. 통솔력. 이것만 있으면 일단 지도자인 척하고 지도자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따라갔다가 낭패보는 지도자 잘못 따라가면 낭패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때 판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판단력 있는 지도자는 작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냥 관념적으로 강단사회주의자처럼 관념적으로만 앉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아는 소위 전략적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을 대강 얘기해보면 정의해보면 사물의 이치에 대한 사고를 통하여 자기 가치를 뚜렷이 할 수 있고 역사와 세계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예언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가장 높은 수준은 예언자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질 좋다 이거 아니고 지도자적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진 사람한테 줄 잘못 쓰면 이것도 또 낭패합니다. 이것은 남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신념이 강해야 합니다. 강한 성격을 가지고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갖추는 확신형 인간이라 해야 됩니다. 물론 절대주의는 안 되고요. 지각 없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통찰력이 있는 확신이죠. 통찰력이 있는 확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타인의 위협, 타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결단할 때 즉시에 결단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죠. 금방 결단했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아이고 안 할랍니다 일사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밑에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의 합당한 품성을 가져 지도자로서의 정치인이 아니고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품성을 갖추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대로 나쁜 지도자부터 점점 지금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도자에서부터 점차 지금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습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을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하는데, 만약 성실, 우리 그냥 통념대로 성실.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입니다. 공정. 지지자 또는 참모 또는 인사, 옛날에 성공한 지휘자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공했던 것이거든요. 성질이 좀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성질이 좀 들어봐도, 아무리 성질이 좋아도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많은 추종자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드는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고, 뭔가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신뢰할 줄도 알고 또 남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요, 일관성과 의리입니다. 근데 사람 딱 쳐다보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쳐다보면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뢰성에는 잔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사람이 신뢰성이 아주 해롭습니다. 얼굴 표정에 나타나거든요. 신뢰성,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저처럼. 진짜 멋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언론 개혁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품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사람들로 느낌으로 사람답다는 인정을 과연 받고 있는 것인지,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좀 야박하고, 옛날에는 변호사 할 때는 동계산 부지런히 하고,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 착수금 얼마 줄 거냐 이런 거 복잡하게 계산하고, 요새는 이 사람 내 시간 뺏어가려고 또 고대 죽겠는데, 사람 말만 하면 또 시간 얼마 뺏길라나 자꾸 그렇게 각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그거 말고도 또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자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세라도, 때때로 되돌아보는 자세라도 우리가 가지고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사람 앞에 말해야 되는데, 사람이 되자 앞에요, 바보가 됩시다. 제가 바보 전략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바보 전략, 하여튼 여기 성공의 증명이 있으니까. 누가 바보냐? 이해관계를 셈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바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손해가는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 여기 바보죠. 그래서 그럼 눈앞에 당장 가까이 보면은 이익이 따로 있고 대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멀리 쳐다보면 대의가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볼 줄 모르는 바보가 되자. 그래서 우리 손해가는 일만 계속 합시다. 사람을 모아봅시다. 설득하고 그리고 함께 설득 일방적인 얘기여서 좋은 용어가 아닌 것 같지요. 함께 공부도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